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우리 삼촌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물놀이를 좋아하셨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에는 청소년 수영선수를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는데,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삼촌은 수영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22살이 되던 해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해남 구조대에 자원 입대했다. 입대한 지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한다. 이유는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한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 수중농접 기술을 배우셨고, 전역 후에 부산에 꽤 규모 있던 조선소에 취직해 5년간 산업잠수부로 활동했고, 그러다 30살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과 결혼 후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때가 1980년대 초반,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 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는데, 삼촌은 인양 작업이나 수중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바다 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낚시를 하던 2명의 낚시꾼이 갑작스레 실종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할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앉아 회를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 서서 소변을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넘어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한다. 일행들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멀어져 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 그를 쫓아갔지만 다들 물에서 뭘 본 건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기겁을 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트로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정체모를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례 없던 끔찍한 사고였고, 연이은 사고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까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작업을 거뜬히 하는 베테랑들이었는데, 그리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작업을 하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이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는,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해녀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가 당황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다시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은 물귀신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를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평생을 물질로 업을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렸고,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이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수확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가기 시작했다. 어업의 잠정 중단과 줄초상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은
영험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는데 신방은 제주도 방언으로 무속인을 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긴 잿빛 머리를 뒤로 정갈이 묶은 중년 여성의 신방이 마을로 들어왔고 그녀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는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구만. 이건 예삭 기운이 아니네.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신방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도망치듯 무트로 나왔다. 마을 촌장에게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은 신방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는데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저도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독이 어찌나 바짝 올랐는지. 내가 모시는 할망도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기도 저런 악기가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네요. 그 악독함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구투로 어쩔 순 없나요? 물귀신은 보통 넋 건지기 구슬에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모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조차도 없어져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끝없이 거둬갔죠. 세안을 할 방법도 대화조차 안 될 건데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힘듭니다. 대체 그런 게 왜 우리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테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깨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앵마기를 쳐서 적을 봉인시켜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과 끝없이 적막감만이 맴돌았는데 그리고 이틀날 새벽 문제의 갯바위 위에서 앵마의 굿과 봉인의식이 시작됐는데 의식은 매 썰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닷새 동안 이어졌다. 봉인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에 명주실을 감아 쇠붙이를 달아 물속에 수장시켰다. 신방, 앞으로는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은 더 이상 없을까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엔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갯바위 근처에는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갯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두고 그곳엔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는데 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번 주였나? 새벽에 배를 타러 나갔는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무슨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한 것이 아무튼 기분 나빴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한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더라. 아휴,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어째 느낌이 영 불길하더란 말이야. 자네도 바다 나갈 땐 각별히 조심하게. 하지만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이라고 여겼고 그저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로 생각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 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해안에 가까이 가까워졌을 무렵 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 갯바위가 들어왔고 그날따라 군데군데 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수하려던 그때 고씨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형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말이 되는 소리래. 그물이 아니면 해초 같은 거겠지. 이상하네. 앞만 봐도 해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싹 다 잘라낼 테니까 저기 니포 좀 주세요. 네 혼자서 괜찮겠어? 아이고, 형님, 매번 있는 일 아닙니까? 금방 처리할게요.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씨는 영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고씨를 찾았지만 고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갔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연락받고 와서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여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고 고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그치며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는데 썰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고씨였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고 삼촌 역시 그런 고씨를 친동생처럼 여겼는데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해버린 고씨의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글이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 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다. 삼촌은 태학이라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학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번 가다듬은 후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강한 조류 탓에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밀려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몸을 곧게 세운 채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그건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이 거친 조류 속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 형체는 꼿꼿하게 지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뭔가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는데 그건 분명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는데,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던 중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위동도 없던 사람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긴 머리카락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하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괴형차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코앞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는데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폐와 식도로 들이닥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헤엄쳐 올라가던 도중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2번 깜빡거리더니 휙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고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다. 누군가의 손이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마구 발버둥치며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밖의 상황은 더더욱이 암담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학을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구명장비 하나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이 다 빠져서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하고 세게 부딪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는데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다.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지혈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삼촌은 랜턴을 겨우 집어드는데 성공했고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탁 하고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인데 오래전 신방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고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다시 나타날지 몰랐다.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는데 저게 뭐야? 대략 5m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으로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쏟아 있었고 좋기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귓불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건 바로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다.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랜턴을 비쳤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갯바위 뒤쪽에서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상반신만으로도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 있었고 이마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을 움푹 베어져 광대뼈 바로 위쪽에 붙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퍼석한 머리칼은 흡사 들짐승의 갈기처럼 보여 더욱더 두려웠다.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온통 피로 얼룩진 오방색 저고리가 있었는데 그건 아까 물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손끝에 느껴졌던 기다란 손가락 끝에는 새까만 손톱들이 제멋대로 쏟아나 있었고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어 그저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바로 덮칠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란한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 정도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쳐댔고 피를 가득 머금은 시투에서는 아련한 온기와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녹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에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60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고 여기서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발이 땅에 닿는 수심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밀려나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조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그것이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육지까지의 거리를 재느라 순간적으로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불쾌한 숨소리와 함께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볼을 스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왔다. 온몸에 털이 쭉 뼈선 채 그대로 굳어버려 눈만 겨우 움직여 곁눈질로 그걸 살짝 쳐다보았는데 차마 랜턴으로 그걸 비출 엄두는 나지 않았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물속으로 몸을 날렸는데 짠 바닷물이 상처에다 칼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아픔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고 죽을 힘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갔다. 몸이 조금 앞으로 나아간다 싶다가도 금세 힘이 빠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에는 핏물이 들어차서 이내 시야가 흐려졌다. 오랜 경험과 나름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사이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손가락에 무언가 감긴 느낌이 들었다. 억세고 기분 나쁜 그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는데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다고 생각하고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렸고 아무 감각이 없는 몸으로 바닷물만 꾸역꾸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다.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자기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놈에게 잡혀가는 건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얼굴을 내리쳤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곧이어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 3명이 부축하며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작업반장이었던 유씨 아저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 주민들은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삼촌을 기적처럼 발견했고 모두 그가 사라진 곳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히 수혈과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삼촌의 열 손가락은 대부분 골절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작은어머니께선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삼촌은 태어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꿈을 꾸면 쾌청한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는 고씨가 둥둥 떠 있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씨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그와 동시에 주변은 짙은 어둠이 깔렸는데 고씨는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다 입을 뗐다. 그리고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뜨고는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었다. 그리고 그 입속에는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붉은 피가 가득했다.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다. 잠수사 일을 그만둔 후에 잠시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 삼촌은 작업반장 윤씨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실종되었던 고씨가 해변에 표류한 채 발견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간신히 건진 채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이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좋진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진 않았다. 고씨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삼촌이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씨는 실종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삼촌이 목격한 그 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잠시 해변 쪽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고씨가 돌아온 이후 한동안 꿈에 나오지 않던 그 존재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다. 이전처럼 입속에 피와 머리카락이 가득한 채로 뜨문뜨문 말하는데 넌 견뎌냈으니까 원하는 걸 돌려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마라. 그때는 너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를 돌려주었으니 하나를 받아가겠다. 이 말과 함께 사라졌는데 눈을 떠보니 해 뜬 아침이었다. 그날의 끔찍한 악몽과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 생활을 하시며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그 마을로 돌아갔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관광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변해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마을 선착장이 부두로 확장이 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촌이 다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전에 이 마을에 방문해서 앵마기했던 신방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종 시기를 알아보니 바로 삼촌이 그 괴상한 존재를 마지막으로 꿈에서 봤던 그날 본인의 신당에서 실종되었는데 이상한 건 신당이 온통 엉망이었고 물바다인 상태였다고 한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 일 역시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고 삼촌은 말했다. 30년 전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다.